제 인생이, 제 꿈이, 제 미래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유리창 너머 누워 계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고맙다고 며느리야,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이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양치질을 도와드리고 스스로 식사하실 수 없는 어머님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 드렸습니다. 저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를 마쳐야만 했죠. 대소변 처리.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 처음에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놀랐고 이 상황에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쩝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냐. 시어머니는 매번 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더 속상해요. 어서 나으셔야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희망 나는 것을요.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앉혀드리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성인의 몸을 제 혼자 들어 올려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물리치료실까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길.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저를 보며 세상에나 딸인 줄 알았는데 딸도 이렇게는 못해.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고생한다고 해주시는 말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말들이 칼처럼 아프네요. 저는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밀려오듯 도망갈 곳이 없는 제 생활이었죠. 오후 2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걸으며 시어머니께 꽃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저기 개나리가 폈어요. 봄이 왔나봐요. 며느리야, 고맙고 고맙다. 너 아니면 나 어떻게 살겠니? 정말 힘들었지만 그저 그런 순간에는 참 따뜻하다 느껴지더군요. 어머님이라고 아프고 싶으신 건 아닐 테니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후 8시 몸을 닦아드리고 잘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1년 후 시어머니는 퇴원하게 되셨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죠. 퇴원을 앞두고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퇴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전화기 너머로 신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못해. 당연히 오빠가 모셔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시집 식구들한테 뭐라고 해? 그래도 누나, 나 이제 남의 집 사람이야. 내가 친정엄마 모시겠다고 하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네가 모셔. 나는 자주 들를게. 그렇게 전화는 모질기도 끊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정말 샹년입니다.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팔기로. 소형 아파트가 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저희는 돈도 못 모으고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었죠. 작은 공간도 괜찮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했고 한 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한 방은 시어머니 방,
한 방은 작은 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저에게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의 외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시트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시트를 빼고 시어머니를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다시 잠들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워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렸습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게 되면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겼습니다. 휠체어에 태워서 거실로 모셨습니다. TV를 보실 수 있게 이동해드리고 매일 나오는 예상보다 더 많은 빨랫감, 세탁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삼키는 것이 어려우셔서 모든 음식을 곱게 갈아야 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리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한 번씩 어머님 목욕도 해드려야 했고 제 허리와 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안이 갑갑하시다고 한 번씩 산책도 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님 먼저 식사를 드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 식사를 차렸습니다. 밖에서 좀 먹고 와도 되는데 이 인간은 눈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잠자리 준비가 끝나면 겨우 제 시간.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부르실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어머니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식사하셨는데 밥은? 하시거나 이름을 헷갈려 하신다거나.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더군요. 상황을 인지를 못하시는 날이 많고. 야, 누구야 너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며느리? 무슨 며느리? 나는 며느리 없는데.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게 베개를 던지셨습니다. 엄마를 일찍 여인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생각하며 참고 참았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가 왜? 지칠 대로 지쳐만 가더군요. 한창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다시 정신이 돌아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어제 내가 또 그랬니?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하다.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라 이렇게 너희를 힘들게 할 수 없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넌 아직 젊은데.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나쁜 며느리가 되기 싫었나 봅니다. 속으로는 힘들다고 울부짖지만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와줄 수 있어? 안 돼, 야근해야 해. 하루 정도는 뺄 수 없을까? 어머니가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엄마인데 그렇게도 무심한 자식 새끼였죠. 당신이 모시고 가면 안 돼. 휠체어 실을 차도 없는데 어떡해. 택시 타. 여보, 나 바빠. 회의 들어가야 돼.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뭐? 향수 냄새가 나는데? 회식 때 옆에 앉은 사람 냄새겠지.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을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했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이 점점 많아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뭐? 이 문자. 남편은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 문의하는 거. 업무 문의에 왜 하트가 붙어?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그래. 당신은 엄마나 잘 모시고 나한테는 신경 끄라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뭘? 이렇게 사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어머님, 이제 요양원 알아보자. 여태 돌봐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러니? 난 사는 게 사는 거 같지가 않아. 내가 간병인 다시 고용해볼까?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당신 일하고 싶어? 그럼 일하라고. 대신 엄마는 요양원 안 보내.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때깔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우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올케 고생 많다. 힘들지? 여기 반찬값 조금 넣었어. 신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집 가더니 철이 든 건가 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앞으로 매달 보낼게. 엄마 반찬 사드리는데 쓰고. 신우는 30분도 안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신우가 가고 봉투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에 시어머니 식비만 해도 50만 원은 들어가는데 특별식과 영양제, 기저귀 값까지 하면 그런데 10만 원. 내가 5년 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고작 10만 원인가. 기대했던 내가 우습고 초라해 보였죠. 난 뭘 바란 걸까? 시간은 무심히도 참 잘 갑니다.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폭삭 늙어버린 건지. 매일 시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팔에 근육이 잔뜩 붙었고 나를 돌봐줄 겨를 없이 엉망이 된 내 몸. 얼굴에는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긴 건지. 38인데 50은 돼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도 포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시어머니 간호에 아이는 엄두도 못 냈잖아요. 직장도 포기하고 제 커리어도 제 미래도 모두 포기한 껍데기만 남은 나. 그리고 이제는 그 껍데기마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또 그 소리야?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 그럼 이혼이라도 해야겠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그래. 그렇게 엄마 모시는 게 힘으면 이혼하면 되잖아. 여보, 나는 내 엄마 요양원에 안 보낼 거야. 당신이 싫으면 나가. 그날 밤 남편은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나인데 막상 이혼 얘기를 들으니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지?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누가 돌보시지? 저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일 힘들지만 그 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힘들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제가 동태탕을 끓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입 드셔보세요. 국물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우리 며느리 손맛이 기가 막혀. 언니 너무 맛있어. 언니. 시어머니는 제게 가끔 언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저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착각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동태탕 끓여주셨던 거 기억나? 그때 그 맛이야. 똑같아.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치매로 인해 어린 아이처럼 변하신 모습.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참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예쁜 치매가 순간 왔었나 봅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럼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응, 우리 언니 고마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평소에는 몇 숟가락도 못 드시는데 그날은 끝까지 다 드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며느리야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어머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안 돼. 누워. 당장 누우라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야 돼요.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려야죠. 됐어. 하루에 한 끼 안 먹는다고 어찌 되는 거 아니요. 네가 푹 쉬어야 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네가 아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참 쓸모없어. 미안하다 얘야. 그날 시어머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항상 하시던 말씀.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 아니면 나 진작에 죽었을 거야. 어머니,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우리 아들 복이야. 너 같은 여자 만난 게. 그럴 때마다 저는 서러운 눈물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오세요.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 이번에도 곧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신발도 짝 맞춰서 신지도 못했지만, 하지만 돌아가서 고쳐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인데도 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아이고 신호가 많아서 원. 애타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맥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순간 예전에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숨이 끊어지거든. 그냥 조용히 보내다오. 연명 치료 같은 거 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편히 가고 싶구나. 더 이상 짐이 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사인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저 왔어요. 고마웠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심폐소생술 하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조용히 보내다오. 하지만 6년을 함께 살았던 시간들. 아침마다 며느리야 하고 부르시던 목소리.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을 말없이 의사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편히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빠 고생했어. 그게 신우가 남편에게 한 첫 마디였습니다. 저에게는 옳게 고생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신우는 잠깐씩만 있다가 갔습니다. 애들 때문에 먼저 가볼게.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내일 다시 올게. 그래, 니만 아들 딸 있지, 이 나쁜 딸려나. 장례식장 한쪽에서 저는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며느리분이 그렇게 잘 모셨다면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효부세요. 효부. 그 단어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효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내 마음이 슬픔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힘들었지만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저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신우가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하자고. 저도 동석했습니다. 엄마 거 정리해야지. 신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2억, 예금이 3억, 그리고 남은 돈이 2억. 총 7억이야. 그래.
근데 넌 아파트 살 때 2억 이미 받았잖아. 그리고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1억 다 썼고. 그건 엄마 병원비로 쓴 거야.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거잖아. 정리하자면 7억에서 5억은 내가 받고 넌 2억 받는 게 맞아. 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올케가 왜 나서? 제가 6년 동안 어머님 병수발 했어요. 언니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병하신 적 있으세요? 나도 매달 10만 원씩 보냈잖아. 10만 원이요? 한 달에 어머님 쓰시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도 나도 딸이야. 딸도 유산 받을 권리 있어. 신우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재수 씨, 법적으로 자녀가 유산을 받잖아요. 누가 간병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변호사인 거 아시죠? 며느리한테는 유산 받을 권리가 없어요. 오직 자녀들에게만 상속 권리가 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6년 동안 헌신한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대로만 하겠다는 거죠? 네, 법대로 하면 우리가 더 받아요. 5대5로 나누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아파트 살 때 2억 먼저 받았으니까 그걸 빼고 2억만 더 가져가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총 4억, 언니 쪽은 3억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도 따져야죠. 그것도 동생네가 가져갔으니 저희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그건 어머님 병원비로 쓴 거라고요. 그래도 쓴 건 쓴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너네가 이미 3억을 받은 거고 이제 2억만 더 받으면 되는 거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법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요? 저의 헌신이 이런 거라면 끝까지 싸워야겠어요. 소송 하세요. 이 사람 변호사야. 하고 싶은 대로 해. 해보면 알겠죠. 그날 우리는 파탄에 이르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2억 받고 끝내자. 뭐라고? 무슨 소송까지 하려고 해. 매형 말이 맞아. 법적으로는 누나랑 내가 나누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6년 동안 그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잖아. 당신이 한다고 했고. 자발적으로요? 여보가 나한테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직장 그만두라고, 엄마 돌봐달라고. 여보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난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했어.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테니까 그리 알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왜 하필 지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 매일 싸우기만 했잖아. 그건 그리고 솔직히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셨어. 고생이라니. 당신이 진심으로 돌본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거잖아. 엄마도 그걸 느꼈을 거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래봤자 돈 받으려고 한 거잖아. 엄마 재산 다 알고 있었을 테고. 그 말에 저는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유산을 노렸어요? 아니면 왜 이혼 안 하고 버텼어? 당신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그건 어머님 때문이었다고요.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당신이 뭐래도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난 다 알아. 엄마 재산이 없어다면 당신이 버텼을까? 지금 이러는 것도 재산 밝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혼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혼해요. 어차피 당신이 나를 인정 못하는데 더 악착같이 내 몫은 챙겨야겠네요. 재산 분할은 해줄게. 없는 살림에서 악착같이 챙기려 드는 걸 보니 정말 너랑 못 살겠다. 어머님 유산은? 여보, 그건 안 된다잖아. 나도 살아야지. 그건 내 상속분이야. 주고 싶어도 못 줘. 제가 6년 동안 어머님 모신 대가는요? 그건 며느리 돌이 아니야? 며느리의 돌이라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묻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속내를 알고 나니
저도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겠더군요. 난생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봤습니다. 네,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산 소송은 어렵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6년 동안 한 일은 아무 의미도 없나요?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기여분이요? 네. 고인을 간호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어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인정받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기껏해야 몇 천만 원? 그리고 남편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받은 상속분에서 나눠 가지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를 짚어 생각하더니 이혼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으세요. 남편분이 혼인 중에 모은 재산,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아파트요? 그건 시부모님 돈으로 산 건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누구 돈으로 샀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파트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시세가 얼마죠?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도 없고 경력도 단절돼서 위자료도 청구하세요. 남편분이 외도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저는 그때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문자 메시지들. 증거는 최대한 모으세요.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뭐든지요. 마음을 다잡고 저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저를 위해서요. 진실의 폭로. 이혼 조정 첫날. 법원 조정실에서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 측부터.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아파트의 30%를 제한합니다. 30%요?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왜 30%입니까? 법적으로 50%인데요. 아파트 구입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남편 측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따지면 30%가 적정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시어머님 병수발 들었습니다. 그게 재산 분할과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님을 돌본 덕분에 남편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그게 제 기여도 아닌가요? 조정위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의 도리입니다. 도리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도리를 따지시려면 남편의 외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도리입니까? 외도라니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몰래 캡처해둔 카카오톡 대화들. 이게 뭡니까?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대화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후배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님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이 외에도 증거가 더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남편은 제가 시어머님 병수발 하는 동안
다른 여자와 호텔에 다녔습니다. 이것이 도리입니까?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유산 문제로 신우와도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우의 남편, 그 변호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판사님, 법률은 명확합니다. 상속은 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여분, 제도는 왜 있습니까? 기여분은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고인을 6년간 간병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속 재산 보존에 기여한 것입니다.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병원 기록, 간병일지, 약제비 영수증. 6년 동안의 모든 기록. 이 기간 동안 원고 배우자는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고인을 간병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한 달에 10만 원만 보냈을 뿐 실질적인 간병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 증인도 소환되었습니다. 네, 그 며느리분은 정말 효자였어요. 매일 산책 나오시는 거 봤습니다. 딸은 거의 못 봤어요. 명절에도 안 오시던데. 신우의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부끄러움은 아는가 봅니다.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재산분할은 아파트의 50%,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위자료 1억 원을 추가 지급할 것. 저는 총 6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소송.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것.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간 고생에 대한 대가니까요. 법정을 나가며 신우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를 노려보는 올케에게. 형님, 그런 눈 하실 것 없어요. 돈으로는 제 6년을 보상받을 수 없거든요. 제 청춘, 제 꿈, 제 아이, 그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신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이것만은 확실해요. 형님은 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걸 인정하세요. 매달 10만 원이 도리였나요? 1년에 한두 번 오는 게 도리였어요. 저는 피도 안 섞인 며느리였지만 형님보다는 더 딸 같았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이혼이 성립되고 남편과 정리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차렸죠. 가게 이름은 어머니의 동태탕. 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그 통태탕이요.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이 말을 건넵니다. 이 동태탕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사랑을 듬뿍 담았어요. 정말이었어요. 6년간 시어머님께 쏟았던 그 사랑이 미움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결혼은 안 하세요? 글쎄요, 아직은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어느 가을날 저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동태탕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동태탕이에요. 우리 같이 끓여 먹던 동태탕식 당차렸어요. 어머님의 동태탕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머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직도 살아가네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 이제는 진짜로 알 것 같아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닌 그리움과 감사함의 눈물. 매일 고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신우였습니다. 옳게. 처음 보는 슬프고 먹먹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좀 찾아뵐 걸. 올케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너무 죄송해요. 이제라도 어머님께 말씀드리세요. 신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로서 도리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후, 제 식당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힘드시죠? 지나고 보면 다 별것 아니에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진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힘들다고 미운 마음만 키우면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분들도 우리의 엄마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늙잖아요. 많은 며느리들이 제 얘기에 공감하고 많은 며느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잘 지내는가? 보기 좋구려. 내가 참 무심하고 어리석었네.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랬는지 정말 후회스럽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나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이제야 알았어. 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산소에 갈 때마다 느껴. 당신이 얼마나 극진히 엄마를 돌봤을지.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꾸짖는 것 같더군 허. 그럼 됐어요. 이제 가서 잘 사세요. 미안하고 참으로 고마웠네. 전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어느 해 생일날 저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내 선택에 헛된 건 없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빛나는 것 같아. 힘든 시간이었지만 참 잘 견뎠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나 다음 달에 한국 가. 언니 식당 가보고 싶어. 그래 언제든지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케이크에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식당 주방에 서 있습니다. 동태탕을 끓이면서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미소를, 그 따뜻했던 순간들을. 내 편은 없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어머님은 진짜 엄마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신우도 심지어 제 자신도.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사장님, 이 동태탕에서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진짜 사랑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입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